잔혹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는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였는데요.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달라며 인질범이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 2명 그리고 딸의 친구까지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인질극은 대치 5시간여 만에 끝이 났지만 여성의 전 남편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작은 딸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인질범은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인질범은 이 아내 A씨와 최근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두 딸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그 집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신과 멀어지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안산 인질극 사건의 전말, 지금 이슈대담에서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보라 앵커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황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환 변호사, 그리고 북한 인민무력부 장교셨던 이명선 통일방송 대표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팀장님, 백 팀장님께 좀 이 사건 개요가 이게요. 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전처, 전 남편. 그러니까 좀 일단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 안산시 번호동에 이 장소가 그 인질범이 인질극을 벌인 장소가 안산시 번호동. 예. 여기는 바로 현재 부인 2007년도에 재혼해서 2014년 8월부터 별거로 들어간 전 남편의 집입니다. 예. 이곳에 이 범인이 이제 별거를 하면서부터 부인의 애도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을 피운다라든가 어떤 또 전 남편과의 어떤 그 치정 이런 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자 하는데도 피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전 남편 집으로 어젯밤에 침입을 합니다. 해서 그곳에 있는 자기 부인의 친구, 그 다음에 큰딸, 작은딸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인질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귀가를 합니다. 남편이 귀가를 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싸우다가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해서 화장실에 유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 9시 36분경에 부인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딸들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는데 네가 안 들어오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죠. 그래서 부인이 바로 112 신고를 해서 경기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 특공대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 뭐 대처가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인질 대응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인질 대응팀의 전략 협상가인 이종화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왔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협상가로서 협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고시에이터다 이거죠. 네. 그래서 또 경기경찰청 박성주 형사과장이 또 현장 지휘를 하면서 계속 범인과 그다음에 큰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큰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언론에서 전혀 안 나온 얘기거든요. 목에 범인이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이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가 변경을 해가지고 어느 방에 범인이 인질을 잡고 있었는지 집 구조가 바뀌어 있다고요? 확인이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특공대라든가 경찰이 무리하게 투입을 했을 때 그나마 남은 큰딸이나 그 지인, 그 엄마의 지인까지 살해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2시 36분에 특공대가 투입을 하게 된 거는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가는 추가적인 피해가 오고 범인이 극도로 흥분되니까 그래서 투입을 해서 제압을 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방식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좀 그 특공대 아까 진입 장면 저희가 그 보시면은 이게 조금 그 특공대가 원래는 살살 들어가서 확 덮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화면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전 모르겠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지금 사실은 지금 창문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저 정도 소리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인질범이 누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장소에서 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저기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전화상으로 서로 계속 설득을 하고
큰딸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냐면 경찰하고 지금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저 소리 부문은 안쪽에서 방음장치라는 게 있어서 범인이 듣지 못하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출해낸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니, 물론 경찰 특공대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잘 하셨는데 지금 2명이 사망한 걸로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그런데 자, 여 변호사님 지금 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실제로 이런 부장판사 시절에는 판사 시절에 이런 사건을 혹시 다뤄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뭐 이런 똑같은 종류의 살인 사건은 아니고요. 그냥 그 강도로 들어갔다가 그 인질이 아니고 다 죽이고 예. 그 사람을 자동차 자기 트렁크 뒤에 며칠 싣고 다니는 사건을 했는데 이게 인질극은 뭐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심리가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볼 때 예. 이건 단순한 뭐 우발적인 경로해서 한 범행이 아니고요. 이 그 부인이 별거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 사실 그 전 남편과 관계가 분노가 있다고 누적돼 있었다. 의심을 계속하고, 근데 이 오늘 범인은 이 부인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다시 재결합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계속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전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보고 둘이서 치정 관계죠. 뭐 치정이라 하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전 남편이니까. 여하튼 그래서 둘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륜이죠. 그렇죠.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결합이 안 되는 게 바로 전 남편과 이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남편을 먼저 죽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딸에게 목에 칼을 겨누고 이거는요, 부인을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안으로 위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딸이 죽든 이 부인이 들어갔으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 전 남편을 이미 죽인 걸로 볼 때 예. 자기는 살인을 하겠다고 복수에 불타서 우리 뭐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맥베스에 나오는 식으로 그 부인을 너 죽이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인이 호락호락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머니로서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식 아닙니까? 자식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면서 부인을 들어오게 하고 들어왔으면 아마 죽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예. 이 상태는 그 수사 경험칙상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부인이 나에게 돌아올 수 없었다고 느꼈던 심리가 엿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노가 누적이 그렇죠. 2007년도에 각각 가정에서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새 재결합을 해서 법적인 부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가정이 예, 서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 상태에서 유부녀끼리 만나가지고 유부녀가 이혼해서 결합을 그렇게 했어요. 된 거군요. 예,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2007년도부터 재혼해서 잘 살다가 2014년 작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별거의 이유가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적이 된 상태. 그리고 부인을 만나달라고 했음에도 뭐 부인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인데 결국은 같이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부인이.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살해당한 남편이 지금 뇌경색 증세가 있고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동네 통장이 심지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동네 돌아가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지원을 할 정도의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자기 남편이고 지금 어떤 병환 중에 있는데 이혼했다 하더라도 돌보아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불륜은 저지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이 아마 오보를 하고 이런 참극을 벌였지 않나. 다만 지금 현재 부인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미숙해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는데 제가 책임을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다. 보통 사람이 예. 이렇게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상태까지는 안 이르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별거를 했다고 그러고 왜 의심을 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평소에도 이 별거하게 된 게 외도를 의심하고 많은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 추측됩니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별거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오늘날의 비극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자, 저희가 다음 주제 역시 아주 익숙하신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아이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아이가 지게 된 짐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명선 대표님 예. 많이 보신 얼굴이죠? 그렇죠. 예. 제일 어떠세요?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이죠. 글쎄요, 반가울 때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반갑진 않고요. 뭐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긴 좋구나. 예? 그 저렇게 전혀 뭐 이념이나 우리 예.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걸 떠나가지고 저런 분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예, 대한민국이 그 우월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이 황선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폭발물 테러 그 피의자, 그 고교생을 굉장히 아주 가슴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좀 아까 봤죠. 그 아이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아이가 지게 된 짐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찡하게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살인미수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예, 저도 저는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예. 이제 뭐 교육을 받은 데 의하면은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이제 남쪽에서는 뭐 빨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뭐 그런 용어는 잘 예, 안 쓰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이제 내용이죠. 국민 여론 또 이제 현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강력한 조국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지고서는 아주 친근하게 포용하는 이런 그 전략을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한때는 뭐 그런 얘기도 막 했죠. 뭐 1보 전진, 뭐 2보 태각 뭐 하는 식으로 그런 이론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황선 씨가 그런 이제 서적이나 이론에 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다 여론이 이렇게 하니까 강력하게 좀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약간 퇴보하는 것 같고 온화한 예.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면으로 좀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렇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 황선 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북한을 찬양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북한 체제라는 게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들이 예. 사는 곳이다. 그럼 황선 씨도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정부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감옥 생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자기 이 어떤 진보주의 한다는 사람들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어떤 인간의 정의라고는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랄까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황선 씨가 자기를 남한 당국에서 그런 북한 체제에 전적으로 찬양하면서 북한을 선전하고 우리가 간첩이라면 되게 무서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도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렇다. 남한에서 보는 자기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모성애를 보여준 측면에서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게 가면서 지금 계속 공안 당국의 칼 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도 죽겠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고등학생을 살인 미수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 미수가 고소가 됩니까, 법적으로? 고소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죠. 그래요? 고소는 제가 지금 우리 신율 교수님을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죠. 그래요? 아무 일이 없더라도. 자기 마음이군요. 그게 그냥. 나중에 검찰에서 뭐 예. 무혐의로 나거나 예.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 나는 거는 뒷문제고 예. 일단 고소해야 돼. 아까 우리 말씀하신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고소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고소를 해가지고 아마 자기에 대한 그런 게 전부 다 이 남한 당국의 어떤 공작이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하기 위해서 만일 그 전에 그 오모 학생이 조사받는 내용들은 사실 범죄 개수는 많은데 이게 무슨 그 어떤 당국과 연관됐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거침입 그렇겠죠. 뭐 이런 게. 근데 살인 미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국에서 황선 씨가 미우니까 이 고등학생을 시켜서 자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자기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자기 가치보다도 내가 이 정도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황선 씨 시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임 국장님 계시지만은 예. 대남 심리전 일환 예. 또 어떤 게 있냐면 해외에서 우호적인 사람이 방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해가지고 또 그 PR 홍보전의 전이병으로 세우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황선 씨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한천용 대표로 방북을 해가지고 굉장한 환대를 받고 나올 때 육로로 나왔거든요. 네, 나왔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금 보안수사대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이분이 나오면서 일기장에 쓴 게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날이죠. 날짜가. 조국,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조국이 내려준 사랑 배신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조국이여 부디 안녕. 이런 아주 뼛속까지 친북 종북 성향인데 지금 우리 익산의 오모군이 이게 지금 살인의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물이라고 하는 게 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력은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기자회견 때 막 뭐 얼굴 그건 침침 폭죽도 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과연 살해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폭발물이 터진물에서 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자명하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바로 7일날 고소장이 익산경찰서에 접수가 됐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오모군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죽이려고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해달라. 이건 바로 뭐냐면 물타기라는 것이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려는 상황에서 내가 대외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거를 같이 물고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탄압의 그런 부분을 보다 드러내기 위해서 국가적인 음모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자기 아니, 탄압하는 뭐 게. 본인의 주장은 누가 뭐 이 학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오모군의 살인 미수라는 건 살인하고 똑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성 여부. 예, 근데 이 학생이 만일 진짜 살인하고자 했으면은 이게 그 장난감 폭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할 리가 없죠. 진짜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를 구하든 구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윤봉길 의사 가지고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 던지는 거지. 장난감 폭약을 모아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어서 물론 사람이 다친 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살인 미수를 한다는 게 진짜 황선 씨가 비록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졸렬하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말입니다. 이 술 때문에 사고 치는 사람이 남쪽에만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실감하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군단 장병들의 심장마다에는 시선 증오와 독시 일념으로 펄펄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사람이 아마 변인선 전 작전국장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우리나라도 이 술 때문에 지금 바비킴도 그랬죠, 그죠? 또 예전에 그 술 조현아도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뭐 하여간 술 때문에 사고들을 많이 쳐요. 근데 북한도 그런 모양인데 말실수 때문에 취중 말실수 때문에 총살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인민군 작전국장 변인선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야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그래서 12군단까지 있고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안에 한 50개국의 그 전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첫째가 작전국이고 정찰국, 뭐 통신국, 공병국, 뭐 이렇게 교도지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작전국은 그 최고사령부 모든 이제 전쟁 수행과 관련된 작전을 실제 실행하는 그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인민군에서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죠. 작전관들이고 그 작전국장은 누구나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뭐 스타예요? 그렇죠. 예, 상장 내지 중장 내지 상장 이상급이죠. 그게. 아, 그렇군요. 높은 사람. 예, 높은 급이죠. 근데 이제 뭐 술을 먹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술 먹고 딱 주정하게 생겼네요. 예. 관사까지 보시네. 예. 그러니까 예, 저희 이제 장관들 모시고 이제 저렇게 술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정치범수용소로 가고 예. 북한 말로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살 당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말실수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저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장군들을 대체로 보니까 김정일 때도 그 같은 대학 출신, 같은 그 백도 혈통들끼리 시샘을 엄청 합니다. 나보다 못했는데 백도 혈통이죠. 뭐 최연희 아들이라고 해서 최영이다 해가지고 먼저 뭐 중앙당 조직부에 간다거나 뭐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된다거나 총참모장이 된다거나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이러고 막 씻고 그다음에 당 쪽으로 모함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짜 같은 민족인데 점점 확실해지네. 북한도 우리나라 엄청 심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평상시 맑은 정신에는 북한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말이나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상이 어떤가를 따지는 그 세상이니까 그 사상을 항상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날 같은데 이제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장군 집에 이렇게 가면 그 장군들이 딱 한 잔 마시면 성인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시래기도 못 먹는 인민군대 가지고 고기 먹는 국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저 우리가 갔다가 당에 갔다 보고하고 법에 보고하면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사람이 원래 동향이 나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이제 술을 먹고 한 사람은 분명히 김정은이를 모함했을 겁니다. 그거 뭐 어린 사람이 말이야 뭘 알아. 자기 말이야 이모부도 죽이고 말이야. 이거 뭐 나라 이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마 추정에 있다면. 그러면 그건 총살이죠. 그러면 총살이다. 총살. 장성태가 총살당한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나한테 다 보고해. 내가 의논해가지고 네. 지시를 줄 테니까. 그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변인선 작전국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뭐 문제예요, 젊은 위원장 똑바로 잘하라고 전하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라고.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도 제가 술 볼 때문에 그런 거 때는 아니에요. 술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김정은의 밑바닥에 깔린. 작전이다. 스탈린 공포정치 보셨지 예, 않습니까? 스탈린이 자기 부하들도 예. 조금만 틀리면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그렇죠. 총살했습니다. 이게 자기 권자를 강화시키게 한 것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충성을 유도하게 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김정은 눈에 들려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고자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한 사람으로 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공포 정치로 무자비하게 숙청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절대적인 충성을 하도록 공포적이 스탈린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부 장성택도 전격적으로 그 김경희 그렇죠. 뭐 한테 알리지도 않고 총살을 감행하도록 시킨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은 고모부도 총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북의 북한에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계급을 갖다 강등을 시켰다가 다시 또 차수나 원수를 또 바꿨다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김정은이 자체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있고 소심한 사람일수록 더 잔인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히틀러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히틀러 해요. 히틀러가 원래 미대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을 공부했는데 미대에 자꾸 떨어졌어요. 그 어떤 대학인지 그 미대를 붙여줬으면 세상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대학을 좀 밝혀야 돼요.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글쎄 말이에요. 그 미술가로 그냥 이름 없는 화가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미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김정은이 이렇게 볼 때에는 아주 소심하고 잔인하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참 술은 조심해야겠다. 남북간에 모두 북한에서는 원래부터 당원들과 간부들은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게 당의 지시입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도 그거 좋겠네요. 누가 또 찔릴 수가 있으니까. 혼자 술을 잘 먹고 싶으면 마누라하고 입을 쓰고 둘이서 먹으라. 그게 좋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대요. 그렇죠. 잘 먹으면 약주고 잘못 먹으면 독주. 그게 술입니다. 술 많이 먹으면 대부분 다 독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